거짓말쟁이 아빠. 16살 소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6년. 한때 직원 500명을 거느렸던 한 기업의 회장은 불광동 고시원에서 찢어진 종이컵 하나만 들고 다 내 죄야라고 중얼거리며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거짓말쟁이라 부르며 떠났던 그 아들이 10년 동안 물류창고에서 밤을 새우며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 아버지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며 320억을 횡령한 배신자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복수가 아닌 진실을 위해 세상을 뒤집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 그가 세상을 뒤집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출퇴근길이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몰락과 아들의 각성, 그리고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이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였으며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의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고시원 3층 복도에서 형광등이 웅웅 하는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가운데 302호실 문이 삐걱하고 천천히 열렸습니다. 72세의 정도윤 노인이 찌그러진 종이컵을 손에 든 채 복도로 나섰고 가장자리가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는 이 종이컵은 그가 25년 동안 들고 다닌 유일한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걸었고 딱딱딱 발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우며 계단을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는데 무릎이 아픈지 난간을 꽉 붙잡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층 공용 정수기 앞에 선 그는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미지근한 물이 토해져 나오자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레 종이컵에 물을 받았고 컵이 절반쯤 차자 버튼에서 손을 떼고는 다른 손을 주머니에 넣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여자용 결혼반지로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도윤이정 197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고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가로등 불빛이 그의 주름투성이 얼굴을 비췄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고시원 현관문을 밀고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4월인데도 새벽은 쌀쌀해서 그는 얇은 점퍼 지퍼를 올린 뒤 불광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며 길을 비추는 가운데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마치 죄를 짊어진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희정아, 오늘은 좋은 일이 좀 생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바람만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불광천에 도착하자 강변에는 플라스틱 천막들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고 이곳은 노숙자들의 거처였습니다. 천막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한편 한쪽에는 아직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피해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종이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은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는데 가로등 불빛이 반지에 반사되어 반짝 하고 노란 빛을 내자 그는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에 가져다 대며
키스를 하듯 말했습니다. 희정아, 미안해. 눈물이 한 방울 반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숙자 무리 중 한 명이 도윤을 발견하고 미친 영감 왔네. 왜 또 왔어? 종이컵 영감? 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다른 이들도 쳐다보며 당신 서울대 나왔다며? 하하, 회장이었다며? 허언증 노인. 이라며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고 그저 반지를 더 꽉 쥐었는데 덩치 큰 김철수라는 50대 중반 남자가 다가와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영감, 돈 있으면 한 잔 사. 라고 말했지만 도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철수는 없긴 뭐가 없어. 그 대단하신 회장님께서 돈이 없어? 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하자 철수는 그럼 이제 거짓말 좀 하지 마. 라며 도윤의 어깨를 휙 하고 밀었고 도윤이 비틀거리면서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물이 철푸덕 하고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이 땅에 닿아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종이컵을 주우려 손을 뻗었는데 철수가 발로 종이컵을 발로 멀리 차버리며 왜 안 싸워? 계속 맞기만 하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앉아 은반지를 꽉 쥔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내 죄야. 내가 잘못했어. 사람을 안 봤어. 돈만 봤어. 회사만 봤어. 철수가 뭔 소리야. 이 미친 영감이. 라고 되묻자 다른 노숙자가 야, 이제 그만해. 노인네한테 왜 그래? 라며 말렸고 철수는 에이, 재수가 없을라니까라며 하고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굴러간 종이컵을 찾아 주어서 바닥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낸 뒤 정수기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 다시 물을 받고 벤치로 돌아와 앉아서 은반지를 다시 꺼내 입술에 가져다 대며 희정아, 오늘도 버텼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포장마차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는데 지직, 지직, 잡음 섞인 새벽 방송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도윤 상사 창업주 정도윤 씨가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어졌고 손이 떨려 종이컵 속 물이 흔들렸습니다. 법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뤄진 주식 양도 계약이 강요와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도윤 상사는 1970년대 중소제조업체로 출발해 90년대 직원 500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나 IMF 당시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창업주 정도윤 씨는 이후 행방이 묘연했으나 최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상사? 그거 옛날 대기업 아냐? 창업주가 정도윤이래. 야, 영감. 내 이름 정도윤 맞지? 철수가 도윤을 쳐다보며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설마 진짜? 하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은반지만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다가와야. 영감, 진짜 내가 그 회장이야? 야, 말 좀 해봐. 라고 다그치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수와 눈을 마주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회장이든 아니든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신들이랑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가 말문이 막히자 도윤이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요. 사람을 안 본 죄.
가족을 버린 죄, 돈만 쫓은 죄, 아내도, 아들도, 전부 다 잃었어요. 그깟 회사 하나 지키려다가 침묵이 흘렀고 철수가 뒤로 물러섰으며 다른 노숙자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은반지를 입술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희정아, 들었지? 이제 드디어 시작됐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수가 아직 우리 아들이 안 왔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 몇 개가 보이는 가운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는 것을 보며 민수야, 넌 어디에 있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46년 전인 1975년 서울 구로공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6세의 정도윤은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작은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봄 그는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24세의 이희정이라는 여자를 만났고 첫 만남은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저기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묻는 도윤에게 희정이 네, 앉으세요라며 수줍은 듯 답했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도윤이 먼저 격리부에서 일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희정에게 매일 지나가는 거 봤어요. 항상 장부 들고 바쁘게 다니시던데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정이 웃으며 맞아요. 요즘 결산 기간이라 정말 바빠요라고 하자 도윤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희정은 괜찮아요. 전 숫자 다루는 게 재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도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퇴근 후 공장 앞 포장마차에서 자주 만났고 도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작은 공장이라도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 세상에 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희정이 멋지네요라고 답하자 도윤은 희정 씨도 함께 할래요? 제 회사 격리 담당으로라고 제안했고 희정이 웃으며 좋아요. 근데 프로포즈인가요? 라고 농담을 던지자 도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그게 당황하는 도윤에게 희정은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회사 만들면 같이 할게요. 당신 꿈 같이 이루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인 1976년 둘은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하객은 10명도 안 됐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희정의 손에 은반지를 끼워주며 희정아, 꼭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했고 희정은 저도요. 우리 함께 꿈 이뤄요라고 답을 했고 반지 안쪽에는 둘의 이름과 날짜를 새겼습니다. 도윤과 희정 1975 신혼집은 구로구 작은 반지하 방이었는데 좁았지만 따뜻했고 도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업 계획서를 썼으며 희정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도윤의 계획서를 검토하며 재무 분석을 했습니다. 여보, 이 부분은 원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희정이 조언하면 도윤은 직접 수입? 그게 가능해? 알아봐야죠. 제가 무역 쪽 공부해 볼게요라는 희정의 대답에 힘을 얻었고 둘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1979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도윤은 5년 동안 모은 돈 500만 원과 은행 대출 1000만 원으로 가리봉동 낡은 건물 2층 50평짜리 공장을 얻었고 기계는 중고로 샀으며 직원은 도윤과 희정 단둘뿐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는데 도윤 상사라고 적었고 희정이 왜 상사예요? 제조업인데? 라고 묻자 도윤은 나중에 무역도 할 거니까
그리고 이름 괜찮잖아? 라고 대답했고 희정은 네, 좋아요. 도윤 상사라며 웃었습니다. 첫 주문은 작은 볼트 500개로 납품가는 5만 원에 불과했지만 둘은 밤을 새워 품질을 최고로 맞추기 위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납품 후 일주일 뒤 전화가 왔는데 정도윤 사장님이십니까? 저번에 납품하신 볼트 품질이 아주 좋던데요. 이번엔 5천 개 주문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도윤과 희정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축하해요, 여보. 그날 밤 둘은 자장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사이다로 축배를 들었고 우리 회사 꼭 크게 키우자라는 도윤의 말에 희정이네. 그런데 여보,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도윤의 손이 멈췄고 정말? 라고 되묻는 도윤에게 희정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희정을 안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해 12월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은 정민수로 지었는데 백성민 빼어날 수라는 뜻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빼어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안고 민수야, 아빠가 꼭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이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나중에 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서자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 50명, 100명으로 늘어났고 공장도 가리봉동에서 구로공단으로 다시 시흥으로 옮겼으며 1985년에는 직원 200명, 1990년에는 직원 500명으로 도윤 상사는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들어 현대, 대우, 기아에 납품했고 도윤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바쁜 사람이 됐으며 주말에도 일했는데 어느덧 그에게는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희정은 여전히 격리 업무를 맡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고 여보, 저 좀 힘들어요.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라고 말하자 도윤은 조금만 참아. 회사가 안정되면 격리 직원 더 뽑을게. 희정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답했습니다. 희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점점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민수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라는 민수에게 그래. 잘했네.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답하거나 아빠,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라는 물음에 미안,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가자라고 답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고 민수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1995년 민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사춘기를 겪으며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했고 선생님이 학부모님 민수가 오늘 친구와 싸웠습니다. 학교로 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전화하자 희정이 여보,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민수가 싸웠대요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그래. 당신이 가봐. 나 회의 중이야라고 답했고 희정이 여보, 이번엔 당신이 가야 해요. 민수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바빠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희정은 혼자 학교에 가서 상담실에서 얼굴에 멍이 든 민수를 만났고 민수야, 괜찮아? 왜 싸웠어?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침묵했고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재촉하자 민수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우리 아빠 욕했어. 회사만 아는 바보 아빠래. 가족도 안 챙기는 나쁜 아빠래. 희정의 가슴이 철렁했고 민수야라고 말하려 하자 민수는 맞는 말이잖아.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 회사가 더 중요해라며 소리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라는 희정의 말에 왜? 사실이잖아.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밤늦게 들어온 도윤에게 여보, 학교는 어땠어? 라는 물음에 민수가 힘들어해요. 당신 때문에요 라고 말했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민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었어요? 언제 같이 놀러 갔어요? 라는 희정의 질문에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변명하자 희정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 그놈의 회사, 맨날 회사, 가족은 없어요? 여보, 우리가 회사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행복하게 살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해요? 저는 지쳤어요. 회사 일도 육아도 다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고 미안해라고만 말하자 희정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으며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이번 주말엔 민수랑 시간을 보내볼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주말에 잡힌 긴급 회의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현관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민수야, 아빠야. 미안한데 오늘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가자. 라는 전화를 받은 민수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던진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으며 희정이 민수야, 문 열어라고 두드렸지만 싫어요. 아빠 싫어요. 거짓말쟁이.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회사는 비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죄송합니다. 사장님. 본사 방침상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고 도윤이 하지만 다음 달이면 해외 수출금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받으면 이라고 애원했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IMF 사태로 모든 기업 대출을 동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회사에 돌아온 도윤은 임원들을 모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재무이사가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지만 그러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때 도윤의 대학 후배이자 10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며 도윤이 동생처럼 아꼈던 45세의 윤태식 전무가 사장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주식을 제 명의로 일시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개인 자산으로 보고 대출 심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윤이 하지만 그건 불법 아닌가? 라고 우려하자 윤태식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사장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설득했고 도윤은 고민 끝에 알았어. 그럼 서류 준비해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태식은 네, 사장님. 오늘 저녁까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저녁 7시에 전화해서 사장님, 은행장님이 지금 긴급 미팅을 하자고 하십니다. IMF 상황이라 은행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서 대출권을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명동은행 본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명동으로 가서 은행 본점 앞에서 30분 일시간을 기다렸지만 은행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은행장님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미팅 약속이 있는데요? 라고 묻자 은행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런 일정은 없는데요? 라는 대답에 이상함을 느낀 도윤은 회사로 전화해서 윤 전무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전무님은 금고실에 계십니다. 서류 정리하신다고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간다고 전해줘.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달려간 도윤이 20층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금고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윤태식과 법무팀 직원 3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윤 전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놀라 돌아본 윤태식이 사장님,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고 은행장은 없었어. 무슨 짓이야? 라는 도윤의 질문에 사장님, 진정하세요라고 답하자 도윤은 진정하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며 다그쳤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주식양도 계약서, 여기 사장님 서명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도윤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승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불참 처리했고요라는 말에 불참? 나는 통보도 못 받았어. 라고 항의했지만 통보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 안 하신 거죠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태식 내가 왜 묻자 윤태식은 왜냐고요? 사장님, 저는 10년 동안 당신 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2인자였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요. 이건 사업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경비를 불렀고 사장님을 모셔드려 정도윤 씨는 이제 이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출입금지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도윤은 경비 2명에게 팔을 잡혀 이거 노라고 라며 외쳤지만 사장님 조용히 나가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끌려나가 엘리베이터에 실려 1층 로비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럴 수가라고 중얼거렸고 핸드폰이 울려 희정이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 어디야? 뉴스에서 난리야.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물음에 희정아 나 회사 잃었어. 윤태식이 배신했어. 그 자식이. 모든 걸 빼앗겼어라고 답했고 여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라는 희정의 말에 내가 곧 집에 갈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선 도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난간을 잡고 뛰어내릴까 고민했지만 희정과 민수 얼굴이 떠올라 난간에서 손을 떼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와 함께 주식, 재산,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고 언론은 도윤 상사 창업주 정도윤, 부실 경영 책임 횡령, 의혹, 검찰 조사 착수, IMF 부실 기업, 도윤 상사 직원 500명 실직이라며 그를 범죄자처럼 보도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어렵습니다. 서명이 있고 이사회 의결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 최소 3억은 들어갈 겁니다. 라는 답변에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집을 팔아 은행 대출, 거래처 미수금, 직원 퇴직금을 갚았지만 부족했고 전세 아파트로 이사한 후 희정은 신당 시장 음식점에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일하며 월급 80만 원을 받았으며 도윤도 일자리를 찾았지만 도윤 상사 사장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부실 기업 경영자는 곤란합니다라는 거절만 받다가 결국 건설 현장에서 하루 8만 원을 받으며 벽돌을 나르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며 야, 정민수. 니네 아빠 사기꾼이래? 회사 망쳤다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니네 아빠 때문에 실직자 생겼대라는 놀림을 받고 자주 싸움을 했으며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어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고
도윤이 학교에 가서 아버님, 민수가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교육은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민수와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민수야, 학교에서 왜 그러니?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돼서라고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들어 차가운 눈빛으로 아빠가 거짓말쟁이라서 그래요. 아빠가 회사 망친 거 맞죠? 라고 물었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라는 도윤의 변명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뉴스에 다 나왔어요. 오해?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요? 왜 엄마가 설거지하고 아빠가 막노동하는데요? 친구들이 다 놀려요. 아빠 때문에 라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미안하다라고만 말하자 민수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전처럼 돌려놔요. 역시 거짓말쟁이네. 아빠 싫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도윤은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2000년 봄 희정은 음식점 주방에서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달려온 도윤에게 여보 미안해 걱정 끼쳐서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라고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으며 의사가 과로입니다.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희정은 일주일 후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쉬어야 한다니까라는 도윤의 말에 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민수 학비도 내야 하고 여보 난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답했지만 희정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캐럴이 울려 퍼지는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에 희정은 음식점에서 일하다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119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늦어서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끝내 눈을 뜨지 못했고 품에는 도윤 상사 대표이사 정도윤이라고 적힌 명함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뒷면을 보았지만 눈물에 희미해진 도윤의 눈은 이미 희정의 글씨로 당신이 만든 첫 명함이라는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결국 명함 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병원 영안실에 도착한 도윤이 하얀 천을 걷어내자 평화로운 얼굴로 마치 잠든 것 같은 희정이 보였고 차가운 손을 잡으며 여보 희정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회사 지키려다가 당신을 잃었어라고 눈물을 쏟아내며 희정의 손가락에서 은반지를 빼내 희정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평생이라고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도윤은 25년간의 희정과의 동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에서 조문객은 몇 명 없었고 민수는 영정 앞에 앉아 엄마를 부르짖으며 울었고 도윤이 민수야 아빠가 있어라며 아들을 안으려 하자 민수가 밀치며 비켜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가 회사만 보지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소리쳤고 미안하다라는 도윤의 말에 미안하다면 다해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와요. 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은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날 밤부터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렇게 아들 민수는 16살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돌연 자취를 감췄고 그런 민수를 도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도윤은 전세 아파트 계약이 끝나자 갈 곳이 없어 불광동 고시원으로 들어갔는데 월세 25만 원, 2평짜리 방에서 25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을 잃은 벌, 민수를 잃은 벌, 직원 500명을 잃은 벌을 받기 위해 그는 거리로 나가 폐지를 주우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밤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희정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희정아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라고 중얼거리는 삶을 25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018년 서울 성북구 반지하 원룸에 사는 26세 정민수는 물류창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에 돌아와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오늘 중고서점에서 1,000원에 산 1998년 경제주간지가 신경 쓰여 무심코 펼쳐보니 도윤상사 창업주 횡령 혐의로 몰락. 직원 500명 실직 사태라는 제목 아래 아버지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민수는 작은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한편 도윤 창업주의 최측근 비서였던 윤태식 씨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윤 씨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고 비서가 대표가 됐다고? 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면 왜 비서가 대표가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민수는 인터넷으로 도윤상사와 윤태식을 검색했고 윤태식 도윤상사 대표, 해외 수출 확대 도윤상사, 매출 200% 증가, 윤태식 대표, 경영인 대상 수상 같은 기사들을 보며 회사가 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는 사실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낡은 옷까지 사진과 함께 봉투가 나왔고 봉투 안에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 필체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너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야. 엄마가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 민수야, 네가 컸을 때 이걸 읽는다면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실을 밝혀줘.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믿은 죄만 지었단다. 윤태식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아버지를 배신했어. 회사를 무너뜨렸고 아버지 명의를 도용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테니까. 이제 너는 어른이 됐을 거야. 제발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아버지도 피해자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손은 떨리고 편지가 흔들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함께 들어있던 도윤상사 대표이사 정도윤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을 꺼냈고 뒷면에는 어머니 필체로 당신이 만든 첫 명함. 자랑스러웠어요. 1979년 5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가슴에 안은 민수는 엄마 미안해,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서라고 울먹이며 그날 밤 공책을 펴고 진실이라고 쓴 후 그 아래 1. 윤태식이 어떻게 회사를 차지했는가? 2. 아버지 서명이 정말 위조됐는가? 3. 증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적으며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검정고시 원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10년 전 중퇴한 고등학교 학력을 만들기 위해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6개월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어서 수능을 준비해 1년을 독학으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공부한 결과 2019년 겨울 서울대 법대 합격선을 넘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성적표를 올려놓으며 엄마 성공했어, 물론.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한 민수는 2020년 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그의 목표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거를 찾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국회 도서관으로 가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오래된 기업 등기부등본을 뒤지며 복사기를 돌려가며 수백 장의 서류를 복사하고 분석한 결과 윤태식 명의로 등록된 SEADEN 홀딩즈, JK 파트너즈, TY 인베스트, 윤 캐피탈, TAESEOK 펀드라는 5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고 모두 실체가 없는 자금 세탁용 회사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밤새도록 뒤지던 민수는 2020년 7월 어느 새벽 3시 도윤 상사에서 SEADEN 홀딩즈로 32억 원이 송금된 1998년 3월 15일 기록을 발견했고 승인자가 CEO YTS, 즉 윤태식 윤태희 SEOK의 이니셜임을 확인하며 잡았다라고 중얼거리며 스크린샷을 찍고 USB와 클라우드에 저장했지만 아버지 서명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법대 선배 중 화이트 해커 출신을 찾아가 선배, 부탁이 있어요. 해킹할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자 불법인 거 알지? 라는 선배의 우려에 알아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예요라며 사정을 설명했고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고민하던 선배는 알았어. 단 절대 내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동의하며 2021년 3월 윤태식의 비서실 컴퓨터를 해킹해 원격 접속으로 하드디스크를 미러링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파일을 열어본 민수는 1997 정리라는 폴더를 발견했고 클릭하자 HD 서명 위조본, PSD 대차대조표 실제, 엑셀 대차대조표 공시용, 엑셀 주식양도 계약서 위조, PDF 같은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PSD 파일은 포토샵 파일이었고 열어보니 레이어가 여러 개로 나뉘어 진짜 서명을 스캔한 레이어, 변형한 레이어, 합성한 레이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아버지 서명을 포토샵으로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며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USB에 저장한 후 여러 곳에 백업하며 이제 검찰에 고소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조사부 민원실에 두꺼운 서류 봉투와 USB 2개를 들고 들어선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에게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고소장. 고소인 정민수, 피고소인 윤태식 혐의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고 적힌 서류를 건넸고 직원이 확인한 후 담당 검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30분 후 박준혁 검사 사무실로 안내받은 민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검사가 고소장을 한참 읽다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이건 규모가 상당한데요. 32억 횡령에 서명 위조까지 증거는 확실합니까? 라고 묻자 USB를 책상 위에 놓으며 자신감에 꽉 찬 눈빛으로 여기 다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검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폴더를 열어 정도윤 서명 위조본, PSD를 클릭하자 포토샵 화면에 레이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건 레이어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원본 서명을 스캔해서 변형한 흔적이 명확합니다라고 놀라워했으며 대차대조표 엑셀 파일을 열어 실제와 공시용 두 시트의 완전히 다른 숫자를 확인하고 손실을 고의로 부풀렸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등본, 송금 증빙 서류까지 10분 동안 확인한 박 검사는 고개를 들어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이 정도면 기소에 충분합니다라고 말했고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고소인이 정민수 씨 피해자 정도윤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박 검사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입니다라고 답했고 박 검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아버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라고 말하자 민수는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25년 동안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이 사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5월 7일 새벽 6시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강남구 테헤란로 도윤상사 본사 건물 20층 대표이사실로 들이닥쳐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라고 외치자 놀란 표정의 윤태식이 일어나 뭡니까? 무슨 일로라고 묻자 윤태식 씨 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고 서랍이 열리는 소리, 서류 뒤지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고 금고를 열어 서류들을 챙기며 비서실도 수색한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윤태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삭제된 파일 복원 프로그램을 돌리자 1997 정리, 비자금 관리 계약서, 원본 같은 폴더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997 정리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줄지어 있었고 박 검사가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날짜도 1997년 11월로 저장돼 있고 메타데이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이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내 SEADEN 홀딩즈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결과 1998년 3월 15일 도윤 상사에서 32억 원이 송금된 기록과 함께 같은 날 윤태식 개인 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된 기록도 발견되어 이건 횡령이 명확합니다. 회사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개인 계좌로 빼먹은 거죠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5월 8일 저녁 7시 불광동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담은 물을 마시며 TV를 보던 도윤이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여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라고 중얼거릴 때 TV 화면이 번쩍이며 속보. 도윤 상사 전 대표 윤태식, 검찰의 긴급 체포라는 자막이 떴고 도윤의 손이 떨려 종이컵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콰당하고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도윤은 TV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검찰은 윤태식 씨가 1997년 IMF 당시 창업주 정도윤 씨의 서명을 위조하고 회사 자금 3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포장마차 주인 순자가 도윤 씨 괜찮아요? 저 뉴스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으며 은반지를 꽉 쥐며 여보 들었어? 드디어야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윤태식 구속 다음 날인 2021년 5월 10일 새벽 민수는 불광동행 버스에 몸을 실었고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와 명함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가운데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16에 가출했을 때 아버지 얼굴을 거짓말쟁이라고 욕했었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라고 후회와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에 고민했습니다. 버스가 불광동에 도착하자 민수는 포장마차로 걸어갔고 새벽 5시 가로등 불빛 아래
포장마차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찌그러진 종이컵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음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가가며 저기 실례지만 라고 말을 걸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고 민수는 그 순간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아버지 맞죠? 라고 묻자 도윤의 눈이 커졌고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두 사람 모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부자는 터지는 울음을 참으며 민수야, 네가 왜?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민수는 봉투를 꺼내 펼치며 어머니의 편지를 봤어요.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민수도 무릎을 꿇었으며 부자는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껴안은 채 도윤은 아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며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라고 말하자 민수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윤태식 그 나쁜 놈 때문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검찰이 구속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아서 검찰에 고소했어요. 서명 위조, 횡령, 배임 전부요. 이제 세상이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도윤은 음반지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여보 들었지? 우리 아들이 해냈어라고 중얼거렸고 2달 후인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윤태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을 때 방청석에는 도윤과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으며 도윤은 종이컵 대신 제대로 된 물병을 들고 민수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음반지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탁탁 두드리며 피고인 윤태식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추징금 32억 원을 부과한다라고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멎었고 윤태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혼란을 이용해 창업주 정도윤의 서명을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한 가정을 파괴하고 500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몬 중대한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25년간 피해자가 노숙 생활을 하는 동안 호화롭게 살았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임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는 재판장의 말과 함께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라며 목탁 소리가 탁탁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도윤을 쳐다본 윤태식은 작은 목소리로 도윤 씨 미안이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음반지를 쥔 손을 들어 보이며 희정이는 끝까지 날 믿었어. 넌 끝까지 배신했고라고 말하자 윤태식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온 도윤과 민수가 나란히 걸으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민수의 질문에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사는 필요 없어. 그냥 내 엄마 곁에 가고 싶구나라고 대답했지만 민수는 아버지 어깨를 잡으며 아직 안 돼요. 저랑 함께 살아야죠.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고 도윤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불광천 벤치에서 초여름 햇살 아래 도윤은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고 종이컵이 아니었으며 옆에는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고 둘은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돼요라는 민수의 말에 도윤은
미소 지으며 그래, 다 끝났구나 라고 답했고 그날 저녁 민수가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잠들 때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의 은반지와 낡은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그 옆에는 찌그러진 25년을 함께한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종이컵을 손으로 만지며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갈게라고 작게 속삭였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방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으며 손에는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품속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벌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여보, 이제 드디어 만나러 갈게라고 적힌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드디어 하염없이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에서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법원에서 회복된 주식과 배상금을 전액 도윤장학회 희정의 이름으로라는 재단에 기부했고 불광천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노숙자가 진짜 회장이었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대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불광동 포장마차 주인 순자는 도윤이 남긴 종이컵을 받아 가게 선반에 올려놓고 그 옆에 정도윤 회장님의 진실된 진정한 사람이라는 작은 팻말을 붙였으며 햇살이 종이컵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도윤 회장은 2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지만 그의 결백은 결국 증명됐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의는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민수는 10년 동안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국회 도서관에서 수백 장의 서류를 복사하며 단 하나의 증거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념이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오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빠라고 외치며 떠났던 아들은 어머니의 편지 한 장으로 진실을 알게 됐고 26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정도윤 회장은 마지막 순간 괜찮습니다. 저는 벌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혹했지만 아들은 그에게 용서를 주었고 세상은 그에게 명예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희정 씨가 남긴 은반지는 끝까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도 그는 사랑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으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열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